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파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노동부 0으로 정한 산업안전보건 표지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크게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금지표지는 기본적으로 빨간색 원에 대각선으로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한 거죠.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행위를 표시합니다. 위쪽 방향 하살표에 안 된다 표지, 출입금지 표지고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안 된다, 보행금지 표지입니다. 이쪽으로 걸어오지 마, 보행금지. 자, 지게차가 들어오면 안 된다. 요건 차량 통행 금지 표지예요. 손바닥 안 된다는 사용 금지 표지고, 디귿자 책상에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탑승 금지 표지. 담뱃불 안 된다는 표지는 금연 표지고요. 나무가 불타고 있다, 강목이 불타고 있는 그림 화기 금지 표지입니다. 그리고 팔레트에 쌓인 물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요건 물체 이동 금지 표지예요. 이렇게 금지 표지 쭉 눈으로 익히십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에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은 해가지고 그림으로 주고 그 뜻을 묻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됩니다. 다음은 경고표지. 경고표지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내는데요. 다이아몬드 붉은 선 안에 흰색 바탕에 검은색 그림, 그리고 검정선 세모 안에 노란 바탕에 검은색 기호로 나타낸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불꽃 모양의 바닥 선이 있죠. 이렇게 표시된 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흰 점 덧칠 없이 그냥 불꽃이다, 인화성 물질 경고고요. 불꽃 안에 하얀색 점으로 점점점 덧칠해 놓았다, 그러면 산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폭죽이 터지는 모양은 폭발성 물질 경고고요. 해골 모양은 급성 독성 물질 경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세지 같은 데서 방울이 떨어져서 금속이나 손바닥에 떨어지는 그림, 이건 부식성 물질 경고예요. 부식성 물질은 금속이나 피부에 닿는 즉시 부식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사람 표적 안에 몸통 중심에 하얀색 불가사리가 붙은 모양, 요건 바람성 물질 경고 표지고요. 노란색 삼각형 안에 산사태가 난다, 낙하물 경고. 중간에 온도계가 그려져 있고 까만색 화살표 위쪽 방향이죠, 고온 경고. 아래쪽 방향이면 저온 경고. 사람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그림, 몸 균형 상실 경고입니다. 그리고 요술봉이 눕혀진 그림은 레이저 광선 경고다. 노란색 삼각형 안에 위에는 해골 표시, 아래에는 방사선 표시 있을 때 역시 방사성 물질 경고 표지고요. 그냥 해골만 있다, 다이아몬드다 했을 때는 급성 독성 물질 경고였죠. 번개 표지에 점 하나, 고압 전기 경고. 컨테이너를 후크에 걸다 줄이 끊어졌죠. 매달린 물체 경고. 노란색 삼각형에 느낌표다, 위험 장소야, 조심해, 위험 장소 경고입니다. 이렇게 경고 표지들 기억해 두십니다. 다음은 지시 표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파란색 원안에 흰색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뭐다? 지시 표지. 안경 쓴 아저씨 보안경 착용하라는 표지고, 복면을 하고 웃고 있는 그림은 방독면 착용하라는 지시 표지입니다. 그리고 눈은 없지만 코까지 가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방진 마스크 쓰라는 표지. 용접면 착용하고 있는 그림은 보안면 착용 표지입니다. 좀 작은 듯한 모자 쓴 아저씨 안전모 착용 표지. 자, 양쪽으로 귀마개 같은 걸 하고 있죠. 귀마개 착용 표지고, 신발 두 짝 나온다, 안전화 착용 표지. 장갑 두 짝 나오는 건 안전 장갑 착용 표지. 앞치마는 안전복 착용 표지입니다. 쉽죠? 지시 표지였고, 안내 표지에는 녹십자 표지, 응급 구호 표지, 들것, 샤워기로 눈 씻어라, 세안 장치고요. 비상용 기구라고 적혀 있는 거 비상용 기구. 달려가는 그림은 비상구고요. 왼쪽으로 달려가면 좌측 비상구, 오른쪽으로 달려가면 우측 비상구입니다. 녹십자 표지는 녹색 선으로 그린 흰색 원 안에 녹십자 표지고, 나머지는 녹색 사각형 바탕 안에 흰색으로 그린 거예요. 안내 표지 봐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는 맨 위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쓰고, 허가물질 명칭을 쓰고 제조, 사용, 보관 중, 그 다음에 성명 취급, 해체 중, 발암물질 취급 중,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아래쪽에 보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자, 문제 형태는 그림이 나올 때도 있지만 경고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레이저 광선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는 있어도 차량 통행 경고라는 건 없죠. 차량 통행과 관련된 것은 금지 표지입니다. 지게차 나오고 안 돼, 차량 통행 금지 표지.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 종류의 형태 중 관계자 외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 취급 실험실, 이런 건 모두 있지만 관리 대상 물질 작업장이란 건 없습니다. 허가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금지 대상 물질 취급, 이런 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 형태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모양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본 모형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요 위에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거하고 아래쪽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하고 구분하셔야 된다. 느낌표로 된 위험 장소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는 모두 삼각형이지만 부식성 물질 경고는 마름모, 다이아몬드 형태죠. 따라서 기본 모형이 다르다, 이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모양도 기억해 두신다. 자,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표지에 색상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색도가 있기 때문에 각 색깔의 색도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색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해가지고, 빨간색 7.5 14분의 4, 노란색 5Y 12분의 8.5, 파란색 2.5 PB 10분의 4고요. 녹색 2.5G 10분의 4, 흰색은 N 9.5입니다. 요게 넘버 5, 검정색하고 바꿔서 출제되었다. 검정색이 넘버 5, 흰색은 N9.5, 이렇게 색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예시에서 빨간색은 금지와 경고 표지에 쓰이는데, 정지신호나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에 쓰이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에 빨간색이 쓰입니다.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에, 그러니까 빨간색 이외의 위험 경고나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에 노란색 쓰이고요. 요 파란색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을 고지할 때 씁니다.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사용되는 안전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에 2.5 PB, 2.5 PB, PB가 블루니까 그 뒤에 10분의 4, 뭐 이런 분수 몰라도 PB 보고 고르면 됩니다. 노란색은 옐로우 Y고 빨간색은 레드 R, 녹색은 G 그린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N9.5고 검은색은 넘버 5다. 검은색 넘버 5. 흰색은 파란색, 녹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흰색 쓰고요. 검은색은 문자를 쓰거나 빨간색,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표지를 나타낼 때 검은색 쓴다. 되셨죠? 자,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 안전관리의 시책에는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이 있는데요. 안전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위험 공정의 배제, 위험물의 격리 및 대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작업 환경 개선, 위험이 일어날 만한 공정이나 물질이나 작업 환경을 미연에 배제하고 격리하고 대체하는 거죠. 이런 게 안전관리의 적극적 대책이고, 만약에 보호구의 사용이다 하면 환경은 그대로 두고 사람이 위험한 작업을 하긴 하는데 보호구를 써라, 보호구를 사용해라 그런 거니까 요건 소극적 대책이겠죠.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 안전관리 시책 중에 소극적 수동적 대책을 찾아라 하면 보호구의 사용이 답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호구를 사용할 때 자율안전 확인 고시사항, 자율안전 확인 KCS 보호구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모델명, 제조번호, 자율안전 확인 KCS 번호를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 기한은 꼭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율안전 확인 보호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모델명, 제조번호, 자율안전 확인 번호입니다. 자, 그리고 절연장갑 등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요건 전기 파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연장갑 등급은 00 등급, 02이죠. 그 다음에 01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총 6등급이 있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최대 사용전압, 최대 사용전압을 교류인지 직류인지에 따라서 등급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류, 직류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00 등급에서는 교류가 500, 등급별 색상은 갈색이고요. 요게 가장 잘 나온다. 00 교류 500, 직류 750에 갈색이고, 0 등급에서는 교류 1000, 직류 1500에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1등급은 교류 7500, 직류 11250, 2등급은 교류 17000, 직류 25500, 3등급은 교류 26500, 직류 39750, 4등급은 교류 36000, 직류 54000입니다. 자, 교류에서 1.5만 곱하면 직류 최대 사용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교류만 외워두시면 돼요. 등급별 색상 같은 경우에는 갈적 백황 녹등이나 갈적 백황 녹등, 갈색, 빨간색, 흰색, 노란색, 녹색, 등색입니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아도 3번 이상 듣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암기 되실 거예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용 전압이 교류 500V, 직류 750V인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은 했을 때 00 등급, 00 등급 요게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이 틀린 것은 해가지고 등급이 00인데 교류 500이다. 맞죠? 등급이 1등급이고 교류가 7500V다. 요것도 맞고, 등급이 3등급이고 직류가 39750이다. 요것도 맞습니다만, 등급이 2등급인데 직류가 17000V다. 자, 아니죠. 17000V는 교류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뛰시고, 아니면 요 표를 통째로 000, 1, 2, 3, 4 적어놓고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갈적 백황 녹등, 갈적 백황 녹등 이렇게 표를 그려서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안전모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전모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AB, AE, ABE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고요. AB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낙하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모자를 쓰고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것, 혹은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AB고, AE 같은 경우에는 AB에서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는 빠지고 대신에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가 들어간 게 AE. 그러니까 물체 낙하, 날아옴에 의한 위험을 방지 및 경감시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게 AE고요. ABE는 다 들어간 겁니다. 물체 낙하, 날아옴, 그 다음에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플러스 감전 방지용이 ABE다. 모두 재질은 합성 수직 FRP로 돼 있고요. 감전 방지 기능이 추가된 AE, ABE 등급은 내전 합성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은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근 풀림에 대해서 시험 성능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부가 성능 기준으로 측면 변형 방호, 금속용 육물 분사 방호, 그러니까 금속을 녹인 뜨거운 액체가 분사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방호 기능이 있어야 된다. FRP 플라스틱이라고 다 녹아내려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내전압성이라고 하면 7000V, 기준이 7000V입니다.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뎌야 되고, 내수성 시험은 AE와 ABE에서 하는데 물에 담근 후의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된다. 구하는 방법은 담그기 전 질량분의 담근 후 질량 빼기 담그기 전 질량이다. 요게 뭐죠? 요게 물의 양이겠죠. 그러니까 담그기 전보다 얼만큼 몇 % 안전모가 물을 머금고 있냐, 요걸로 구합니다. 요게 1% 미만이어야 된다. 자, 따라서 문제는 ABE종 안전모에 대해서 내수성 시험을 할 때 물에 담그기 전의 질량이 400g이고 물에 담근 후의 질량이 410g이었다면 질량 증가율과 합격 여부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질량 증가율은 담그기 전 질량인 400g에서 담근 후의 질량 빼기 담그기 전의 질량 410에서 400 빼면 10이죠. 곱하기 100 하면 4분의 10이니까 2.5가 나오겠네요. 2.5%. 자, 그러니까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합격인데 2.5%니까 불합격이죠. 합격 여부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된 거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AE형 안전모에 있어서 내전압성이란 최대 몇 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걸 말하는가 했을 때 7.볼트, 7.볼트가 내전압성 기준이라는 거 문제로 나왔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턱금 풀림,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은 있어도 내열성은 없습니다. 내열성 X, 내전압성, 내수성 있다. 자, 이러한 내전압성, 내수성 시험은 A, 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2종과 AB 2종에 한해서 실시하는 시험을 찾아라 하면 내전압성 시험과 내수성 시험 요 두 가지 찾아야 된다. 자, 안전모에 관한 문제 유형 드립니다. 만약에 작업자가 교류 전압 7.볼트 이하의 전로에 활선 근접 작업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절연용 보호구를 어떤 걸 착용해야 되냐 했을 때 뭐 절연 시트, 절연 커버, 고무 절연관 아니고 절연 안전모 착용해야 된다. 요거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방열두건. 방열두건은 작업 환경상 고온의 복사열에 근접해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에 가슴 위의 신체 부위를 고열로부터 보호하는 특수 섬유로 된 보호구인데요. 차광도 번호에 따라서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열을 가지고 있는 적외선 투과율이 낮아진다는 거. 따라서 차광도 2번에서 3번은 고로강판 가열로나 조개. 요 조개 공정은 전로나 평로, 전기로 등에서 얻어진 용광을 주형에 부어서 냉각하면 강괴가 되는데 그 공정을 조개 공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 전로, 평로, 전기로 작업보다는 차광도 번호가 낮은 방열두건을 사용하고, 차광도 번호 3에서 5번은 전로 또는 평로 등의 작업을 할 때 사용하고, 6에서 8번이 전기로 작업 시 착용할 수 있는 방열두건입니다. 따라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전로 또는 평로 등의 작업 시 사용하는 방열두건의 차광도 번호는 이렇게 물으면 전로 또는 평로 3에서 5번 중간껏 찾는다. 2에서 3번은 고로강판 가열로 조개 작업이고, 6에서 8번은 전기로 작업, 3에서 5번이 전로 또는 평로 등의 작업입니다. 자, 추락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에서 쨈줄은 합성섬유 로프, 웨빙, 와이어 로프 등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고정된 추락방지대의 수직 구명줄은 와이어 로프 등으로 하며 최소 지름이 8mm, 수직 구명줄 지름 8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구명줄에서 거리 설비와의 연결 부위는 훅 또는 카라비너 등이 장착되어 거리 설비와 확실히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체 지지의 방법으로 안전 그네만을 사용해야 되고, 수직 구명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자, 대부분 옳게 적어놓고 쨈줄은 합성 섬유 로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서 답으로 나왔습니다. 쨈줄은 합성 섬유 로프 사용할 수 있어요. 수직 구명줄 최소 지름 8mm 이상, 거리 설비와 연결 부위 훅 또는 카라비너, 신체 지지 방법 안전 그네만을 사용해야 되고, 수직 구명줄이 포함되어야 된다. 추락 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진 방독 마스크 구비 조건 알아볼 텐데요. 사용 조건은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방진 마스크의 사용 조건 중 산소 농도 최소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18%. 방진 방독 마스크 사용 조건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방진 마스크의 구비 조건 선정 기준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과 효율이 좋아야 되고, 흡배기 저항이 낮아야 되고, 숨 쉴 때 편해야 됩니다. 공기를 흡입하고 배출할 때 저항이 높으면은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사용적이 적을 것. 사용적이라는 것은 유효 공간을 말하는데요. 요 유효 공간 사용적이 적어야 되고,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고, 안면 밀착성이 좋을 것, 피부 접촉 부분에 고무질이 좋을 것,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중 방진 마스크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해서 사용적이 클 것 해서 답으로 나왔다. 방진 방독 마스크가 차지하는 유효 공간은 적은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방진 마스크의 형태 및 등급에는 특급, 1급, 2급 있고요. 형태로는 이렇게 눈까지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전면형과 코와 입부분, 호흡기만 보호하는 반면형으로 나뉘고, 여과는 필터 부분이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 요 호스로 연결돼서 얼굴 마스크 부분과 격리되어 있는 격리식과 마스크에 직접 연결하는 직결식이 있다. 따라서 눈까지 전체를 뒤집어 쓰고 필터는 떨어져 있으면 격리식 전면형, 전체로 쓰고 필터가 붙어 있다. 직결식 전면형, 필터는 떨어져 있고 눈은 보호하지 않는다. 격리식 반면형이고, 반면형에 필터가 붙어 있으면 직결식 반면형이 되겠죠. 그리고 필터를 통해 여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면부 자체가 여과제와 합쳐진 이런 형태는 안면부 여과식입니다. 그림을 주고 이름을 찾는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필터가 붙어있으면 직결식, 떨어져 있으면 격리식, 눈까지 가리는 전체 마스크형은 전면형, 눈 빼고 코와 입만 가린다 반면형이에요.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 등급은 특급의 경우 성면 취급 장소에도 사용할 수 있다. 1급, 2급은 안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베릴륨과 같은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발생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급. 그 다음에 1급 같은 경우에는 용접 등을 할 때 나오는 금속 흉과 같이 열적으로 생긴 분진 또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에서 1급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특급 1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2급 쓴다. 따라서 성면 취급 장소에서 몇 급 쓰냐 했을 때는 특급 찾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라도 반드시 외운다. 자, 방독 마스크의 흡수관, 정화통의 종류에는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유기화합물용은 시험가스가 시클로헤산, C6H12, 디메틸에테르, CH3OCH3, 이소부탄, C4H10 이렇게 시클로헤산, 디에틸에테르, 이소부탄 등 유기화합물용의 방독 마스크 정화통은 갈색으로 표시합니다.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의 시험가스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유기화합물용은 CD부, 시클로헤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요걸 시험가스로 쓰지만 염소가스나 증기는 없습니다. 염소가스나 증기는 할로겐용 정화통을 써야 된다. 염소가스나 증기, 할로겐용 회색 정화통 쓰고, 황화수소용은 황화수소가스, H2S죠. 황화수소용으로 회색 정화통, 시아나수소용, 시아나수소가스, HCN 역시 회색이고요. 아황산가스 SO2에 대해서는 노란색 정화통으로 나옵니다. 아황산가스 SO2의 정화통의 색상은 이렇게 물으면 노란색 찾으셔야 된다.
암모니아용은 당연히 암모니아 가스를 시험가스로 쓰고 NH3, 표시색은 녹색이다. 잘 나오는 것은 유기화합물용 갈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색상 연결하는 거 할로겐,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모두 회색이고요. 아황산용은 노란색, 암모니아용 녹색, 요렇게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요 표 자체가 떠오르도록 자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은 포집 효율로 구분하는데요. 필터와 마스크가 분리된 형태와 앞면부 여과식 이렇게 나눠서 각각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해서 포집 효율이 분리식인데 특급일 경우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에서 포집 효율이 99.95, 99.95 이상이어야 되고요. 1급일 때 94%, 2급일 때는 80% 이상이면 됩니다. 앞면부 여과식도 1급, 2급은 똑같고 특급인 경우에 분리식은 99.95% 이상이었는데 앞면부 여과식의 특급은 99% 이상이면 돼요. 분리식은 좀 더 필터의 진심인 마스크 형태니까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에서의 포집 효율 99.95, 99.95 이상이 돼야 특급이다. 더 기준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의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냐? 바로 음압 수준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하는데요. 음압 수준이란 것은 음압을 다음식에 따라 데시벨로 나타낸 걸로 적분 평균 소음계 또는 소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계 특성 C 특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괄호 쳐놓고 나온다. 소음계 특성 C 특성입니다. 자, 요 적분 평균 소음계라는 것은 정밀 소음계를 뜻하고요. 요 KSC 1502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음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소음계 C 특성이라고 하면 음압 레벨을 뜻하는데 이 음압 레벨은 20 로그 10 대상이 되는 음압을 음압 기준으로 나눠서 20 로그 10으로 정의되는 값을 소음계 C 특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 소음계 C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음압 수준 요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귀마개 등급은 1종,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EP1, 2종은 EP2로 나타내고 EP1의 경우에는 저음에서 고음 모두 차음할 수 있고 EP2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음을 차음합니다.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게 2종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고음은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방음보호구의 기호로 옳은 것은 했을 때 EP2 찾으시면 됩니다. 저음에서 고음 모두 차음하면 EP1, 주로 고음만 차음한다. EP2예요. 자, 그건 귀마개고 귀덮개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 나타낼 때 EM으로 합니다. EM, 귀덮개다. 귀마개는 EP1, 2, 귀덮개는 EM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경은 차광용 보안경인 경우에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자율안전 확인 KCS에서 사용 구분에 따라 종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있다. 자외선용으로는 유리 보안경, 적외선용으로 플라스틱 보안경, 복합용으로 도수렌즈 보안경, 자율안전 확인 KCS 받아야 된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보안경에는 자외선, 적외선, 복합용, 용접용 있다. 자, 이렇게 자율안전 확인 인증 표시를 코리안 세이프티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요런 모양 KCS로 나타냅니다. 요 모양 찾는 문제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안전인증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건 KS 표시죠. 한국 산업표준이라는 뜻이고 자율안전 확인 인증 표시는 KCS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중간에 S 적혀있는 거 삼성 신한은행 아니고요. 요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임의 인증제도 S마크 제도를 뜻해요. KCS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제도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System이라고 해서 제조자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 성능을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KCS예요. 따라서 이런 안전 인증 대상 KCS의 설비들 다음 중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안전인증 대상 품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기계설비 품목에는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이렇게 9개 품목이 있고요. 방호장치도 9개 품목인데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 전열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추락 낙하 및 붕괴 방지 가설 기자재, 충돌 협착 위험 방지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이렇게 9가지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 12품목, 추락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방독,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대, 안전대, 보안경, 용접면,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 등이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자, 저는 한번 쭉 훑어봤지만 여러분은 한 번은 써보면서 암기하시길 바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가 아닌 것은 해서 롤러기, 압력용기, 고소작업대는 있어도 여기에 연삭기 없죠. 그 다음에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이런 거 없습니다. 롤러기, 크레인,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계 부품은 있다. 자,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익숙해지시길 바래요. 안전 인증 대상 KCS 품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라인형 안전보건관리 조직이란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상위자로부터 하위자에게 직선적으로 지휘와 명령이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생산 조직을 통해서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는 형태가 라인형 또는 직계형이라고 한다. 자,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겠죠. 근로자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합하고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지시하고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서 신속 정확히 전달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 기업에 활용되고 안전 전문 위반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이 빈약하고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하면 X,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해도 X입니다.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고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해도 X예요. 하지만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다 하면 O겠죠. 이런 형태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자, 반면에 안전보건관리 조직에서 스텝형은 이렇게 스텝 안전 전문가가 별도로 존재해서 안전계획을 세워서
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른 특징이 있고, 이런 스텝형은 근로자 100명에서 1000명의 라인형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 적합하고 관리 상호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 부문에서 저 안전관리자 따로 있으니까 우린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파트 상호 간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생산 부분에서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명령을 전달해서 실행하는 데까지 요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스텝형 안전조직에 있어서 스텝의 주된 역할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실시 계획을 추진하고 안전관리 계획안을 작성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주지시키고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기업의 제도적 기본 방침을 시달한다? 요건 아니죠. 요건 선 넘었다. 안전에 관련된 것만 합니다. 스텝형 조직의 특징은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고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생산 부문이 협력해서 안전명령을 전달하고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지시가 용이하지 않고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쉽다. 하지만 명령 개통과 조언적 공고가 혼동되기 쉽다 하면 X죠. 왜냐하면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명령 개통하고 혼동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다? 스텝형.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하고 안전정보 수집 용이하고 빠르다. 안전 전문가가 안전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하는 건 맞지만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된다 하면 또 X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 100명에서 1000명까지 사업장이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스텝형이고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사업장에 적합한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합한 라인 스텝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활용되고 권장되는 게 라인형과 스텝형의 결점을 상호 보완한 라인 스텝형이다. 안전 전문가에 의해서 입안된 안전계획을 경영자의 지침으로서 명령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안전 입안에서 계획평가 조사까지 스텝 부문에서 담당하고 생산기술의 안전대책은 라인 조직에서 실시함으로써 안전활동과 생산 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 개통과 조언, 공고적 참여가 혼돈되기 쉽고 스텝의 월권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점은 단점이 되겠다. 자, 요것도 특징 잘 기억하셔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사업장에서 각각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형 요 세 가지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 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법령과 규칙 파트로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아주 잘 나오니까 한번 설명드릴 때 집중해서 쭉 훑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산업안전보건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 종류와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고 참여자에는 누가 있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요걸 물어봅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실시하고요.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쪽의 대표고요. 사측에서는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참여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리고 건설공사 120억 이상, 토목의 경우에는 150억이 기준이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 측에서는 도급사업 근로자 대표, 명예사업안전감독관, 20억 이상인 공사의 각 근로자 대표 이렇게 참석하고 사측에서는 도급사업자 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0억 이상 공사 각 대표자 이렇게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게 노사협의체입니다. 실시주기 2개월이고 대상은 건설공사 120억 이상, 토목 150억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까지만 써있는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개월마다 회의하고요. 도급인 전원과 수급인 전원이 참석하고 도급사업장이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사협의체 말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실시하고요. 근로자 측 3에서 10인, 사측 3에서 10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며 근로자 30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서 사용자위원 구성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측이죠. 사용자 측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운영에 있어서도 건설공사 120억 이상, 토목 150억 기준이지만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적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몇 개월마다 회의를 해야 되는가? 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사협의체가 아니라 산업 및 안전에 관한 협의체 이렇게 나오면은 실시주기가 1개월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해야 할 검사 장비의 이력 카드 작성, 교정 주기와 방법 설정 및 관리 등 요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관리 주체는 이렇게 물었을 때는 바로 사업주입니다. 제조사 아니고 안전관리자 아니고 사업주가 자율검사 프로그램, 검사 장비 이력 카드 작성, 교정 주기 및 방법 설정 및 관리 등을 해야 되는 주체다. 자, 이렇게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되는 사항은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이런 것들은 사업주가 반드시 산업재해 발생 시 기록 보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모두 필요해 보이죠?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 방지 계획, 그리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시 기록 보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 중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틀린 것은 했을 때 안전관리자의 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및 지도 조언, 뭐에 대한 통계 유지관리 분석, 산업재해 통계 유지관리 분석, 그 다음에 산업안전 교육계획의 수립 및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호자 및 지도 조언, 안전교육이죠. 교육 계획 수립과 실시까지 안전관리자의 업무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호자 및 지도 조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장 순회 점검, 사업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조치를 건의하는 것, 이게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또 하나 들자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호자 및 지도 조언. 자, 이번에 저 방호장치 바꾸라고 공문이 왔어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것도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이런 건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뭐 공학적 개선을 한다든지, 이것도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고, 방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 및 응급 조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업무 수행 내용 기록 및 유지, 산업재해 통계 유지관리 분석을 위한 지도 조언, 그 다음에 안전교육에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실시, 위험성 평가, 순회 점검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예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서 두 가지 기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뭐를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기준은 2입니다. 2건 2배 이상이다.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안전관리자 정수 이상으로 증언 교체할 수 있다. 기억하십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 그 다음에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모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지, 산업장 순회 점검 및 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순회 점검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아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 그리고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이런 것들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입니다. 아까 안전관리자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업무 내용이 달라요. 안전관리자라고 나오면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 건의, 요게 들어가지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에 순회점검 나오면 X다.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다. 자, 이런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데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 교육일 경우 6시간, 보수 교육도 6시간입니다. 이렇게 책임자는 66이다. 책임자 66, 6시간 6시간. 하지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제외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종사자, 성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신규 교육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도 24시간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보다 훨씬 깁니다. 신규 교육은 보수 교육보다 10시간 길어서 34시간이고 보수 교육은 24시간이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66, 6시간 6시간. 자, 책임자 말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고 나오면 신규 교육 없이 보수 교육만 8시간 받으면 돼요. 교육 시간 기준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교육 과정별로 교육 대상에 대한 교육 시간과 관리 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시간까지 쭉 연결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기교육의 경우에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요.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 판매 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이니까 1시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런 정기교육의 관리 감독자의 경우에는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용 시의 교육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 단기일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그 밖일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상시일 경우죠. 그 밖의 근로자, 상시 근로자일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관리 감독자도 8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일용 근로자일 때 일용이니까 1시간, 그 밖에 상시 근로자일 때는 2시간 이상 받습니다. 관리 감독자 2시간이다. 그 다음에 특별교육일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일 경우 39호냐 아니냐에 따라서 2시간, 8시간 나뉘지만 요거는 나오지 않고, 상시 근로자일 경우에 16시간 이상이다. 그러니까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실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뭐가? 특별교육을 받는 상시 근로자, 그리고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은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4시간 이상 실시한다. 자, 요 표를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문제는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매분기 3시간 이상은 매반기 6시간 이상이죠. 옳은 보기가 되고, 특별교육에 있어서는 그냥 16시간 이상 이렇게도 나옵니다. 채용식 교육은 8시간 이상, 일용직을 제외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2시간 이상, 정기교육에 있어서 관리 감독자는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채용 시에 안전보건 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채용 시에 안전보건 교육 어떤 걸 하냐? 작업 개시 전에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청소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쭉 한번 읽어보면 이해되는 사항이죠. 이런 것들 채용 시에 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이런 건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준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없죠. 유해 위험 작업 환경, 표준 안전 작업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작업 개시 전 점검,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서 동선, 정리정돈 및 청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건강
해방장애 예방 및 관리 이런 사항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채용 시의 교육 내용이다. 표준 안전 작업 방법 결정, 지도 요건 관리 감독자의 교육 내용이고요. 유해 및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 대한 정기 교육이나 관리 감독자에 대한 교육에 들어갑니다. 채용 시 교육 내용 아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 안전 보건 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밀폐된 작업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순서, 안전 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 설비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 점검, 질식 시 응급 조치,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교육이 돼야 되겠고요. 방사선 업무에 종사한다. 교육 내용은 방사선의 유해 위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비상시 응급 처리 및 보호구 착용, 방호거리, 방호벽, 방사선 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이 방사선 업무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없죠. 폭발 한계점 및 발화점, 인하점에 관한 사항도 없고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없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밀폐된 장소에서 용접 작업할 때는 작업 순서, 안전 작업 방법, 환기 설비, 작업 환경 점검, 질식 시 응급 조치,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업무 시에는 방사선의 유해 위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 비상시 응급 처리 및 보호구 착용, 방호거리, 방호벽, 방사선 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근로자 일반 건강 진단은 상시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 근로자를 제외한 사무직 종사 근로자일 경우에는 2년에 1회 일반 건강 진단을 받고요. 그 밖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1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 진단의 실시 시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일 경우 1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작업 근로 시간의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주 34시간 초과해서 근로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일 6시간, 주 34시간, 1일 6시간, 주 34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라 하면 잠수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게 포함되겠죠. 따라서 잠암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기준은 하고 물었을 때는 1일 6시간, 주 34시간 초과 금지다. 이렇게 찾아야 되고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주 34시간 요걸 가로로 해놓고 채워 넣는 문제도 나온다.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도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세부 내용에 해당됩니다. 세부 내용에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면 X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시 포함될 사항은 안전보건 교육, 사고조사 대책 수립,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및 그 직무 이렇게 들어간다 기억하시고 여기에 재해 코스트 분석 방법 이런 거 들어가면 X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재해 사례에 대해서 연구 토의한 결과에 관한 사항 이것도 X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교육, 조사, 작업장, 조직입니다. 교육, 조사, 작업장, 조직에 관한 사항 들어간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안전보건계획을 명령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는 사업장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대부분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해 명령할 수 있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계획 수립해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데 명령할 수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당연히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해 명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그런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보기에 이렇게 나오면 O다. 유해인자 노출 기준 초과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해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했다. 그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모두 안전보건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자, 재해통계를 포함해서 산업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은 설비상의 결합 요인을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이 산업재해조사 보고서 활용할 수 있고요. 재해 구성 요소와 분포 상태를 알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행동 결함을 발견해서 안전교육 훈련 자료로 활용된다. 뭐가? 산업재해조사 보고서. 하지만 산업재해조사 보고서가 관리상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 담당자를 문책하는, 담당자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조사 보고서 담당자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하면 X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